아니, 지금 요새 바쁘게 계속 지방에서도 가시고 이번 주 지난 주말에 광주 전남 방문하셨는데 예. 좀 가서 이렇게 좀 시민들도 만나고 하시니까 예. 좀 민심이나 이런 게좀 어떤가 좀 워낙 비상한 시국이라. 예. 기본적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할 생각을 한 것은 항상 어떤 정치적 격변이 또 광주업체 전체에 그 길을 묻고 싶다 이럴 때는 늘 광주를 방문했었죠.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뭐 저희 정치해온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도대체 어쩌다가 법치, 민주주의, 뭐 우리 헌정 질서 이걸 짓밟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얻고 그냥 어느 순간에 얼버무리는 상황이 된 이 도대체 저 스스로 조금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드라마 그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도 고민을 많았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갔습니다. 주로는 청년들, 특히 80년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 그분들의 이 역사적인 무게, 과제 이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잖아요, 지방이잖아요. 지방 소멸과 청년들 이탈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덮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사정이 어떤가? 예전에 이제 하나같이 뭐 흔히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슨 대권 행보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우선 탄핵의 절차가 뭐 마무리되어야 예측 가능한 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주목도 하고 또 관심도 교육을 할 텐데 그런 상황이죠. 저는 뭐 그런 실질적으로 이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워낙 또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도 사실상 열릴 거라 다들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한테 이제 광주 전남이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방문하신 걸 보고 이제 대선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뭐 그렇게 오해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이번에 가서 이 어떤 탄핵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료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섣부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분들의 주된 관심은 아직은 예선 국면이라든가 이런 과제보다는 오히려 탄핵 절차가 잘 마무리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정부 논란이 조금 지속되면서 사실은 뭐 지역 경쟁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데 대한 민주당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이 청년들이 우리는 정치에서 아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아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뭘 기대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부모 세대로서 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질문제는 드리지는 않은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했는데 오전에 법안에 대해 판결의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뭐 잠깐 뭐 이야기 못 들었으면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하게 된 거에 대한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게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혹시 그 어쨌든 그런 문 대통령이 좀 사과 발언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지난번에 김경수 를 통해서도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아마 이 조금 이 야권 지지자들이 여러 가지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어떤 분열의 씨앗이 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뭐 당시 뭐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은 당신의 그런 경과까지 말씀하셔야 될 만큼 조금 우리들의 이 분열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 대선 패배의 책임, 논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하자. 뭐 그런 취지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그때 최근에 워낙 또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뭐 친명계, 뭐 비명계 이렇게 그 구분하는 것도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 나오셔서 이제 각 대선 주자로 거론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좀 비판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이게 막 그 뒤로도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고 한데 뭐 되게 총리님께서도 이제 그 유튜브 쇼츠 통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잘 이렇게 반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좀 더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뭐 여러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알겠는데 그 유시민 선생이 조금 그런 점에서는 원래 이제 독설도 잘 하시니까 뭐 그 정도는 좋은 충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결국 민주당이 가졌던 어떤 그 다양성, 포용성 이런 건 뭐 없어진 거냐 이렇게 그 당의 주류들의 목소리 외에는 내면 안 되는 거냐 그런 반발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건 우리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하고는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 그런 어떤 충고 자체 중에는 좀 물론 받아들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이런 서로 우리 내의 분열적으로를 서로 쓰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건 서로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제 책 들고 나오신 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담긴 좀 의도나 그걸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그 몇 년 전에 어차피 이 책을 뭐 옛날에 나온 판이 그걸 이렇게 구해서 조금 대충은 한번 이렇게 다 이해를 못해도 읽었는데 그러면 결국 핵심은 다원성이 기대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있다, 위험하다. 특히 이 민주주의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인상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유선생 스스로도 2021년인가 자기들이 그 알릴레오에다가 공비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같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상대편 자체를 거의 이 정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것이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도 또 상대편 악마가 하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없는 것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런 정오와 분노의 정치로는 공동체에 믿어질 수 없다. 그런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좀 담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하고
학교 선후배시기도 하고 또 유시민 작가도 내부실에서도 개인적인 인연도 언급하고 아이 있는데 우리야 오래 배웠어. 좀 섭섭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인데 그런 뭐 그런 거는 뭐 파워 유튜버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살아온 뭐 벌써 몇십 년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뭐 인간적인 관계 자체를 뭐 어떻게 그게야 뭐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특히 이게 민주주의에서 그 정당 안에서 좀 다양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토론이 되고 해서 뭔가 이제 합의점을 찾기도 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그 친명계 쪽에서는 그런 좀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민감하게 너무 저렇게 반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비판 수위도 굉장히 높여서도 반박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또 포용해야 된다 다양한 목소리 포용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당연한 원칙처럼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가 글쎄 뭐 그 이유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그 제가 그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에 보면 바로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하는 이제 파퓰리즘이고 이 파퓰리즘을 이 양반들이 이렇게 자꾸 붕괴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악마화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힘들 필요 없고 우리 편과 네. 적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귀한 가치를 삼았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생명이 뭐예요? 저는 그 다수결이 민주주의 생명을 알잖아요. 여기는 소수파의 목소리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 네. 귀한 거잖아요. 네. 거기다 우리는 뭐예요? 그런 소수파들의 여러 목소리들과 함께 살으라고 우리는 공화주의를 네. 선택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최근 이제 당의 적극 지지자들 이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민주당이 이루려는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기에 조금의 쓰는 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겠어요. 그런 한번 스스로를 되돌이켜 봐야 된다. 좀 더 해서 좀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 저는 결국은 우리 정치의 이 풍토가 이렇게 막 대결적인 것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성자 독식의 이 제도 개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이 여러 가지 2차 대전 이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저 정도 독일의 이런 정치 경제적 성공은 소위 말해서 다양한 목소리 자체가 제도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짜놨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적어도 연방의회에서 저 5개 내지 6개 정당들이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독일의 미래 또 다양한 독일 사회 내에 있는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저 사회가 저렇게 건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제 소선거제에는 성자 독식이에요. 한편으로 더 맞은 사람은 모든 걸 갖고 나머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혁을 분명히 이제는 염두에 두고 고쳐 나가야죠. 그 문제가 이제 개헌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네. 그 질문 좀 나중에 하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좀 큰 주제여가지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그 당내에서는 또 친명계 쪽에서는 반박하는 게 지금 비상 상황이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당내에서 이렇게 막 이견을 표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하나로 좀 뭉쳐서 내란 세력과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싸워야 될 때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후에 다 이렇게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도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 여론이 서로 충돌하고 이런 걸 보면 뭐 그런 것도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누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누가 이 내란 세력 자체에 대한 완전한 어떤 일종의 극복이라 할까요? 뭐 제압이란 말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뭐 당연히 이익이 없죠.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력들까지를 뭐 어떤 이 정치 무대에서 말하자면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부분은 아무도 설정할 것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지금 일사불란만 강조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루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그런 나라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죠? 국민들은 분명히 그것도 바라고 있거든요. 이 탄핵이라는 이 과정 자체가 헌법적, 법률적 그거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아시겠지만 야 너희들이 뭐 어떤 나라 어떤 걸 해보고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바로 물을 텐데 지금 뭐 이 정도 토론도 안 돼가지고 준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이후에 어떤 나라를 우리는 만들 겁니다. 이게 이제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어차피 국민들의 이 거의 내전 상태에 가까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우리 서로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공동체라는 걸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뭐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 다 탄핵을 둘러싸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말 뭐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하면 못 해보고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쪽을 봐도 어제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 이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이 참여했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주요 그 지역 정치인들 도지사까지 이제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게 약간 극단의 목소리를 아무리 보수 정당이 하더라도 뭔가 조금 선을 긋고 이런 모습들이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그쪽 극우의 논리들이 이제 거의 정당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이제 중앙에서까지 이제 증폭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높은데 저는 분명히 그 점에서 이런 정치 상황을 뭐 그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었다고는 제가 뭐 비판하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기준이 뭔지 이 상태를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국가의 기준이 있잖아요. 법치, 민주주의, 헌정질서 이런 부분 자체를 외면하거나 그걸 가지고 호도하는 이런 정치 집단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용서하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서로 뭐 막말로 새싸움 하니까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을 할 수 있죠? 이런 무책임한 정당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분들도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옹호한다든지 그 뭐 계엄을 찬성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고는 안 돼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세요. 지금 오로지 길거리에서 새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런 데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랄까 목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 나라 미래가 없는 게 눈이 뻔히 보이면서 그렇게 뭐예요? 그리고 특히 일반 또 시민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이거 보호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 현상에 또 뭔가 정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수사 진행 중인데 굉장히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좀 이야기들, 그다음에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로 듣고 일관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런 세력들이 뭔가
좀 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불법 비상개혁 그리고 헌정질서 유리 그러다 보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렵게 하대되고 이거 다 짓밟혔어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뭐 변명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난 책임 없다는 식으로 보안들한테 떠넘기고 회피하고 한때 국장의 최종 책임자였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죠. 분노가 치밀고 아니 본인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쭉 모습 자체가 저렇게 좀 창피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건 분명히 그래서 다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이 옥중 면담을 하고 나와서 생중계를 하고 이런 짓까지 간도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이런 정치 상황이 불안하니까 경제가 살아나요. 이제 소위 우리가 민생 경제라고 하는 이게 살아날 길이가 안 보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버티면 되겠냐. 사실 저도 그 정부에서 일하면서 그 코로나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였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를 하면 그 결국 자영업자들은 그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결정을 안 하고는 이 감염병과의 싸움 자체를 어느 정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진짜로 나체 국민들한테 고개를 들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죄스러워서 호소를 드리고 이랬는데 아니 뭐 이렇게 나라를 내팽개치고 우리 경제는 소위 완전히 벼랑으로 내몰아놓고 이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런 모습까지 더 이상 개풀되지 않게 곧 뭐 언제 심리도 꼭 끝난다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도 뭐 행태를 보면 정부에서는 또 최종국 대행이 여러 가지 이제 헌법재판관 40여 후보자 불륜도 계속 안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뭐 김성호 경호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한 경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반려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든 좀 뭔가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저항들이 꽤 거센 상황인데 탄핵 인용 후에도 이게 승복하지 않고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또 발언을 해 나가면서 뭔가 혼란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좀 지원하고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헌정질서가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다음을 꼭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지금은 뭐 곤란의 와중이니까 그렇지만 곧 조만간 이게 탄핵 결정이 되고 나면 국민들이 큰 말하자면 갈래를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꾸 정치권들이 이 무슨 헌재 재판관에 뭐 과거 경력을 문제 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는 이게 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그런 행동을 중단하고 헌재가 정상적인 당신들끼리 편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더 이상 간섭하거나 이렇게 상처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만약 판사가 문제가 된다면 그분이 판사 생활을 거의 한 20몇 년 이상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제 와서 문제 삼았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억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권한 대행의 대행이 지금 지나치게 어떤 정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결국 초래하고 하는 거 이건 적극 간과해야 한다. 그나마 지금 현재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몇 달 남아있는 국정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자신의 최고 임무지.
자꾸 이렇게 정쟁이 휘말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국내임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끝까지 좀 뭔가 탄핵에 불복한다든지 끝까지 이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옹호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결국은 뭐 현재로서는 뭐 당장 선거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심판할 방법이 없는데 분명한 거는요. 이 정치인들이 이런 극단주의 세력하고 선을 끊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하고도 그냥 뭐 자신들 지지하니까 좋다? 이런 무책임하고 진짜로 반역사적인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건 분명히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부정선거를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선포했다는 대통령 말씀처럼 특히 사전선거에서 부정투표가 많다고 이렇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지난 총선 때는 대통령 스스로 사전투표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극단적 자기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런 방식으로 서로 자기들이 그럼 다음 선거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적어도 이런 자가당착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적어도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하고는 확실히 결별할 각오를 해야 대한민국의 헌법을 좀 정당히